태평양 심해 도시 네리드 프라임은 거대한 유리돔을 감싸고 짙푸른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바닷물의 압력이 돔을 울릴 때마다 도시 전체가 깊은 심해의 심장처럼 느리게 뛰었죠. 오피리아는 세계 해양 에너지 시장을 쥔 재벌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약혼자 에이든이 실험 중 실종됐다고 발표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로 초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오피리아는 루카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루카는 전직 심해구조 전문가로 몇 년 전 심해 임무에서 동료를 잃은 뒤 업계를 떠나 있었죠. 그녀는 에이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를 찾아오면 막대한 보수와 면책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카는 잠시 침묵하며 바다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심해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피리아가 건넨 말과 조건은 그의 결심을 흔들었죠. 결국 그는 바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루카는 곧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물 해체 전문가 사라는 거친 성격과 실력으로 유명했고 심해 생물학자 하비에르는 학문적 집념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잠수 로봇 조종사 메이는 냉정하고 정밀한 손끝으로 로봇을 다루는 베테랑이었죠. 각자 다른 이유와 상처를 품은 세 사람은 루카의 호출에 응했고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항 전 브리핑에서 오피리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든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라는 경고였죠. 그 말은 팀원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밤이 되자 심해 잠수정 오로라호의 금속 외벽이 부두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엔진이 깊게 울리며 출항 준비를 마쳤고 루카와 팀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무력한 결심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돔 밖의 바다는 검게 일렁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로라호가 부두를 떠나자 도시의 불빛은 금세 바닷속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잠수정의 금속 외벽을 타고 스며드는 바닷물의 저항음이 낮게 울렸고 깊이계는 서서히 5,000m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압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선체는 조용히 비명을 지르는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이는 조종석에서 손가락으로 조이스틱을 가볍게 밀며 하강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화면 위에서 쉼없이 움직였고 심해 생물의 발광 흔적이 지나갈 때마다 조도의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산소 혼합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심해 미생물 군집 지도를 열어 주변의 환경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사라는 폭발물 트리거의 감도를 절반으로 낮추며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승조원들의 호흡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호흡은 안정의 신호였지만 긴장이 깊어질수록 호흡 간격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무 말 없이도 전해졌죠. 외부 카메라에는 푸른 입자가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투명한 몸체를 가진 해파리가 빛을 머금고 스쳐 지나갔고 그 뒤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강 4,800m 지점에서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무전 채널을 2개로 분리해 비상신호와 작업신호를 나누었습니다. 곧 시야에 트리톤 7 연구소 외벽이 나타났습니다. 금속 구조물은 일부 붕괴되어 있었고 해조류와 산성 침전물이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완전히 잠겨 있었고 수압으로 변형된 해치는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루카는 보조 해치를 통한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네 사람은 추진팩과 케이블을 점검한 뒤 잠수정의 해치가 열리자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심해의 물은 양복처럼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네 사람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습니다. 트리톤 7 연구소 내부는 마치 폭발의 흔적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천장 일부는 무너져 부유하는 잔해들이 손전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금속 기둥에는 강한 열로 녹아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산성화된 물이 고여 작은 기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서버렉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장비마저
고의로 절단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방수 도료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로그 코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기록을 숨기려 했지만 흔적까지 완벽히 지우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사라는 복도 한쪽에서 금속 파편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잠수복의 어깨 보호대 일부였고 내부에 압착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파편의 변형 상태를 살펴보다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한 힘에 의해 찢어진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는 숙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서랍이 열려 있다 급히 닫힌 듯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침상에는 얇은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손목에 차는 데이터 밴드에 끊어진 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EK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는 환기 통로를 발견하자 로봇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좁은 통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전진했고 벽면의 부식 자국과 수분 응결이 화면에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이 복도의 모퉁이를 돌자 멀리서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급히 정리된 듯하지만 어딘가 불완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취를 감추면서도 일부 흔적은 남겨두려 한 듯한 느낌이었죠. 복도 끝 안전등 하나가 깜박이며 불규칙한 간격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고 루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빛을 따라 나섰습니다. 팀의 무전기에는 간헐적인 잡음이 섞였고 그 속에서 사람의 호흡 같은 미세한 리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이의 드론이 환기 통로 깊숙이 들어가자 화면에 거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금속 벽 위에 긁힌 자국으로 새겨진 문구 믿지 말아요. 그 글씨는 급하게 새긴 듯 획이 불규칙했고 마지막 글자는 멈칫한 채로 번져 있었습니다. 루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 문구가 오피리아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연구소 내부의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현장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누군가 구조팀을 혼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통신기에 희미한 잡음이 섞였습니다. 단순한 신호 교란과는 다른 규칙적인 간격의 의미였습니다. 하비에르는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고 패턴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표준 긴급 구조 신호를 변형한 코드였고 좌표 값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송신호는 연구소 신부의 격리 구역. 오피리아가 제공한 도면에는 그 구역이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신호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었죠. 메이는 좌표를 복제해 팀의 지도에 표시했고 루카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사라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계약 범위는 에이든을 찾는 것이지 도면에도 없는 구역을 탐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이렇게까지 뚜렷한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비에르도 같은 의견이었죠. 루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확인만 하자는 조건으로 격리구역 접근을 허가했습니다. 팀은 장비를 다시 점검했고 잠수복의 외부 조명을 최저 밝기로 낮췄습니다. 격리구역으로 향하는 수문을 열자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금속과 소금 그리고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격리구역의 깊숙한 실험실 부유하는 먼지와 금속 파편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에이든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잠수복은 여러 곳이 찢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루카가 다가가려 하자 에이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아가 추진한 생체 에너지 추출 실험이 심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그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남았다고 했습니다. 실험 장치로 인해 수역이 산성화되고 다수의 대형 심해 생명체들이 죽거나 변이했다고 했죠. 그는 일부 설비를 파괴하고 실험 자료를 확보해 외부로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채집해둔 표본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액 속 독성 지표와 세포 변형이 에이든의 설명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우리의 임무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오피리아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었죠. 메이는 휴대 단말기에 저장된 통신 로그를 열어 보이며 지금이라도 탈출하면 자료를 외부로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드는 고개를 저으며 증거가 완전히 전송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 오피리아는 다시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바다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험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오갔고 그 속에는 각자의 이해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내리지 못한 결심이 얽혀 있었습니다. 심해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멀리서 움직이는 기척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레 무전기에 강한 신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피리아 측 모선이 보낸 귀환 명령이었죠. 좌표와 제한 시간이 또렷하게 전송됐고 실패 시 계약 파기와 법적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명령은 단호했고 마치 더 이상의 선택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라는 시간을 더 끌면 위험하다며 에이든을 지금 바로 구속해 데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조건과 목숨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녀의 목소리에 섞여 있었죠. 하비에르는 그를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고 맞섰습니다. 심해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건 목숨이 아니라 오피리아의 욕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두 사람의 논쟁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몇 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서두르면 살릴 수 있다는 말, 거액의 보상 약속, 그러나 그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바다 속에 묻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루카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임시 지휘를 선언했습니다. 에이든의 자료를 분산 아모아의 메이에게 건네며 외부 송신 채널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 외벽에서 금속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피리아의 무인 드론이 진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도의 끝에서 붉은 탐조등이 물을 가르며 번쩍였고 그 빛이 천천히 이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짧게 숨을 내뱉으며 장비를 움켜쥐었습니다. 계약과 생존, 그리고 양심이 교차하는 순간 팀 안의 균열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루카는 이동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고 일부는 교란 작전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심해의 차가운 물결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선택이 모두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의 회전 날개가 바닷물을 베는 소리가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붉은 탐조등이 물속을 가르며 복도 구석구석을 후었고 금속 벽면에 반사된 빛이 마치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사라는 경로 초입에 폭압 장약을 설치하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루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피리아의 명령에 복종해도 우리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듯 그 표정은 이미 방향을 바꾼 결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열수 분출대 지대를 우회 경로로 제안했습니다. 고온과 강한 유속이 드론의 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루카는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는 로봇팔을 이용해 무너질 듯 휘청이는 보강제를 밀어 임시 벽을 만들었습니다. 곧 사라가 설치한 장약이 폭발했고 진입하던 드론 두 대가 회로를 태우며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음은 원치 않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거대한 변이 개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집은 잠수정만했고 발광 무늬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먹이를 추적했습니다. 루카는 로봇팔에 장착된 성광탄을 발사했습니다. 강렬한 빛이 물속을 하얗게 물들이자 괴물의 움직임이 잠시 느려졌고 그 틈에 팀은 열수 분출대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분출대 위로 솟구치는 뜨거운 물기둥이 잠수복을 파고들어 피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물살은 드론의 추적 신호를 흩뜨렸습니다. 고막을 울리는 압력과 열에 숨이 가빠졌지만 팀은 서로를 부축하며 전진했습니다. 저 멀리 오로라오의 해치가 희미한 빛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루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에이든은 연구소가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거운 책임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모두 해치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로라오의 해치가 닫히자 차가운 심해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엔진이 진동하며 상승을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번져왔습니다. 통신기에 다시금 오피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게 귀환 즉시 에이든을 인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름. 시 모든 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응답 채널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장약 장비를 해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건 그녀였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메인은 외부 송신 채널을 통해 분산 암호화된 데이터를 위성 부표로 전송했습니다. 몇 초간의 지연 후 송신 완료 신호가 들어오자 하비에르의 표정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에이든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는 입자들이 상승하는 잠수정의 불빛을 타고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바다가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습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 작은 연구선이 대기하고 있었고 에이든은 곧장 그 배로 옮겨 탔습니다. 하비에르가 함께 타며 복원 계획의 첫 단계를 점검했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와 사라는 네리드 프라임으로 귀향 준비를 하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메인은 송신 로그를 정리하며 이번 선택이 각자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가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뒤집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경외이자 경고였고 네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약속이었습니다.